종소리, 종로 임명의 소리. 통관 제4호. 어둠 속에서 길을 헤맬 때 등대가 길잡이가 되어주듯이 종소리는 시각장애인들에게 길과 방향을 알려주는 의미입니다. 발행인 현주연, 발행처 종로임명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발행일 2020년 12월. 주소 서울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 위브 파빌리온 537호. 전화 02-722-9921. 팩스 02-6367-0046. 1. 센터장 인사말. 종소리 4호를 내며 모두 제자리에서 강건하고 아름답게. 우리 센터는 월요일이 시작되는 첫 시간에 대청소로 시작을 합니다. 저는 주로 책상 위를 닦는 일을 하는데 어느 날 문틀과 창틀을 닦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일 구석진 작은 방에 창틀을 닦다가 화분이 하나 놓여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투키라는 식물이었는데 그냥 만져보기에는 끝이 뾰족하고 좀 단단한 막대 같다고 여겨집니다. 수투키는 적도 아프리카에 자생하는 놀리나과 식물의 다육식물의 하나로 그늘이나 열과 건조한 환경을 잘 견뎌내며 거의 모든 환경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4개의 막대 사이에서 어린 새순이 가늘고 작게 약간 말려서 올라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시각장애인 직원들이라서 거기 이 수투키가 놓여 있는 줄도 몰랐고 누가 돌보거나 물을 준 것도 아닌데 이 친구는 자기 자리에서 공기를 정화해주고 새싹을 내어 키우며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었던 거지요. 손끝에 느껴지는 종이보다 약간 두꺼우면서 부드러운 어린 잎의 감촉은 그 어느 드라마보다도 뭉클한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종로임명센터 가족분들도 이 수투키처럼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서도 잘 견디며 자기 몫의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올해 코로나로 힘들었던 여러분께 잘 견디고 잘 살아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종소리와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저희 센터의 이모저모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늘 종로임명과 함께 해주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현주연 센터장 드림. 2. 시, 틈, 허경민 악기교실 강사. 피부는 가까웁고 음성은 더욱 가까웁고 눈빛은 가장 가까웁다. 감각은 짙고 지식은 더욱 세차고 공감은 가장 강하다. 살이 굳어 단단하고 논리는 대칭점을 향하고 이상은 더없이 아득한데 점점 멀어지니 가까웁고 점점 희미하니 뚜렷하고 점점 아른하니 별은 사무친다. 3. 내 인생의 책 한 권. 1. 선량한 차별주의자. 이선희, 자조모임 열리지 회원. 저자 김지혜, 출판사 창비. 작가 김지혜 씨는 성소수자, 이주민, 청소년, 홈리스 등 다양한 소수자의 관심을 가지며 현안에 대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헌법에서 약속하는 사회보장 입문 등을 번역했다. 이 책에서 차별은
언제나 차별을 당하는 사람은 있는데 차별을 한다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차별은 양쪽 불균형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에게 힘내라고 하는 말은 현재의 삶이 희망이 없다라는 자각에서 시작되는 역설일 수 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나와 비슷한 착각과 시화를 가지고 있다. 성소수자, 이주민 등을 비하하고 모욕하고 차별하고도 자신이 차별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차별의 근본적인 원인은 개인의 경험과 사회적 환경에 의해 고정관념과 선입견, 편견으로 발생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이런 차별을 바꿀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각자의 특징을 인정하며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대한다면 차츰 달라지리라 믿는다. 현재 가장 힘든 것은 공정성이 없는 사회로 서로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더 고립되고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작가는 이야기한다. 결국 선량한 차별주의는 나 자신 스스로가 선량한 시민일 뿐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다. 선량한 차별주의자들은 곳곳에서 만난다. 내가 결정장애가 심해서 여자는 원래 소화기 약하잖아. 너무 태워서 동남아 사람 같지? 쉽게 내뱉는 여러 가지 이야기와 행동이 얼마나 많은 파장을 만들어내는지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책을 접하면서 나의 유년 시절이 떠올랐다. 당시 부모님의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었다. 남동생과 모든 부분에서 차별을 경험했던 기억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사회생활에서도 남자와 여자의 임금의 차이와 진급의 차별은 여성들이면 거의 다 한 번씩 경험하게 된다. 나는 장애가 생기고부터 직접 차별과 간접 차별을 수없이 경험하였다. 이 책은 그런 소수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는 것 같아 추천하고 싶다. 평소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고 말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아 보게 되었고, 그런 메시지를 책을 통해 전달받을 수 있었다. 3. 내 인생의 책 한 권. 2.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 김춘희, 자조모임 열리지 회장. 저자 허지원, 출판사 김영사. 나의 책마루에는 30여 권의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 지금 소개하려는 이 책도 그 중 하나로 한 번 읽은 책이지만 언젠가 다시 읽어야지 하는 마음에 지우지 않고 간직하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읽어보기를 하였다. 바로 허지원의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 라는 책이다. 나의 독서 주제 중 하나인 상담과 관련된 책이다. 나는 나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나는 한때, 아니 사실은 꽤 오랫동안 나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러한 나의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나는 자신을 온전히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흔히 자존감이 높고 낮음을 이야기한다. 자존감이 낮아지는 이유는 뭘까? 중요한 원인으로는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의 방임과 무관심, 그리고 학대가 있다. 또 본인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위치에 있다는 생각, 그리고 가정 불화와 집단 따돌림의 경험도 자존감을 낮추는 원인으로 작용된다. 사회 분위기나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 그리고 이와 관련한 위선적 경험들 역시 인간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위에 열거한 부정적인 사건들 중 어느 하나에라도 타격을 입게 되면 우리의 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존감이란 단어를 처음 심리학에 끌어들인 윌리엄 제임스는 자존감을 성취 수준을 개인의 목표치로 나눈 비율이라고 정의하였다. 또 그는 높은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공의 수준을 높이거나 자신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현명하다. 지나치게 높은 이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절대적 수준의 낮은 자존감도 높은 자존감도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저 그럭저럭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면 되는 것이다. 자존감이 높아 보이는 사람도 알고 보면 매일 다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책을 읽으며 절실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 소개해 보기로 한다. 우리는 흔히 칭찬을 받거나 좋은 평가를 받았을 때 반사적으로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좋지 않은 습관이 있다. 칭찬을 듣고 기분이 좋아졌다면 이를 편안하게 받아들이기를 작가는 권하고 있다. 갑자기 칭찬을 받으면 조금은 어색하고 불편해서 또 스스로 자존감이 낮은 편이라고 생각해온 탓에 뜻밖의 칭찬을 하는 사람에게 무슨 의도라도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 수도 있다. 칭찬을 칭찬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나도 누군가 칭찬을 하면 아니라고 부인하곤 했다. 이제는 누군가 나를 칭찬했다면 그건 그냥 내가 잘한 것이 맞구나 하고 인정하는 습관을 길러야겠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일까? 우리 삶에 어떤 기억과 감정들이 숨어 있는지 여전히 모르고 있다. 그러니 자신의 삶에 대해 함부로 아무렇게나 말하지 않아야 한다. 사건 하나하나마다 의미를 부여하지도 말고 어떤 외부의 기대에도 부응하려 하지 말자.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여 보자. 우리는 자신이 바라는 삶을 살기 위해 아침에 일어나 적어도 하루에 2끼의 밥을 챙겨 먹고 하나 정도의 취미를 가지고 일과 사람을 심플하게 사랑하는 정도로 노력하면 된다. 굳이 완벽할 필요도 없다. 혹시 우리가 우울, 불안, 내향성, 완벽주의, 의존성, 억울감, 이상적 자기, 죄책감 등이 당신을 찾아왔다면 그저 적절한 치료를 받을 때라고 여기고 잠시 쉬어가면 되는 것이다. 남을 위해 살지도 말고 인생은 의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내가 행복한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우리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4. 인터뷰. 만나고 싶은 사람 상담교사 최대환. 이번 인터뷰에서 만나고 싶어 찾아간 사람은 우리 센터 동료 상담가 자조 모임 열리지에서 활동하시는 최대환 님이십니다. 큐.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A. 저는 인천 청라에 있는 청라 달튼 외국인 학교에 5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학생들에게 학교 생활 상담을 해주고 있는 상담교사입니다. 외국인 학교라서 외국인 학생들도 덜어 있지만 주로 한국인 학생들이 많죠. 몇 년 전 미국에서 재활 상담 과정을 통해 일반 심리 상담사 자격을 공부했죠. 큐. 중도 실명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시각장애인이 되고 장애를 받아들이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A. 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들어가서 군대 복무 중 녹내장이 왔는데 3, 4년 만에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되었어요. 처음엔 다시 시력이 회복되겠지 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원에 석 달씩 드나들었죠. 그러다 언젠가 시력이 회복되더라도 지금은 내가 할 수 있고
보람 있는 일 하면서 세상을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눈이 안 보이는 건 두 번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뭘 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보자 마음 먹고 복학을 결심했죠. 큐. 대학생 때 급격하게 시력을 잃고 시각장애인으로 적응하기 어려우셨을 텐데 자립하기까지의 과정은 어떠셨나요? A. 자립의 기초가 되는 장애 수용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장애를 보여주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까지가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94년도에 세빛 선교회에서 재활 교육을 받았어요. 점자, 보행, 그리고 타자 등을 배웠는데 제가 이미 마음을 먹고 갔었기 때문에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면 흰지팡이 교육을 받고 나서 처음으로 밖에 나간 날이었어요. 다른 교육들은 모두 내부에서 진행되었고 저 자신만 스스로를 인정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흰지팡이를 들고 밖에 나가려고 하니 사람들이 다 저만 쳐다보는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유도 블록을 따라가다가 마음을 다잡았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되면 해야 될 일도 따라온다고 생각하고 내가 자립해서 다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면 사람들의 시선도 자연스럽게 바뀔 테니 스스로 당당해져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거죠. 큐. 기본적인 재활훈련을 마치고 다시 복학하신 후의 생활은 어떠셨나요? A. 어찌어찌 해서 복학하고 나서는 정말 고생이 많았죠. 가장 힘든 것은 개인적으로 다 해결을 해 나가야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금은 웬만한 대학교마다 장애학생 지원센터가 생겼지만 그때는 다 개인적으로 쫓아다녀야 했으니까요. 수업마다 교재를 낭독 봉사로 부탁하기 위해 각 복지관을 쫓아다녀야 했고 그래도 다 못하는 건 친구들에게 부탁해야만 했어요. 시험 기간이면 교수님들을 한 분씩 방문해 시험 치는 방법에 대해 상의하기도 했어요. 당시 화면 읽기 프로그램을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노트북인 카드스타를 들고 다니며 수업 내용을 노트해가며 공부했답니다. 큐. 장애학생 지원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을 때 대학 생활을 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정치외교학을 전공했다고 하셨는데 졸업 후의 진로는 어떻게 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A. 내가 정치를 공부하니까 장애인 복지 시스템을 바꾸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공부했어요. 그런데 졸업하고 나니까 부르는 데가 없어서 뭘 하면 좋을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죠. 그때 미국이 장애인 천국이라는 말을 듣고 어학연수를 떠나게 되었어요. 어학연수원에서 기숙사가 부엌도 있고 아파트형이라 자연스러운 자립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김은 불에 구워서 기름을 발라 소금을 뿌려 먹어야 제맛이라고 생각하고는 가스레인지에 김 굽기를 시도하다가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경험을 하기도 했어요. 큐. 자립생활을 미국에서 시작하게 되셨네요. 지금은 심리상담을 전문으로 하고 계신데 정취학도에서 심리상담사가 된 과정은 어떠하셨나요? A. 어학연수 중간에 학교를 아이다호로 옮겼는데 그곳에 장애인 상담을 해주는 과가 있었고 서부권에서 아이다호가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대학원 과정인데 재활 상담과 일반 심리 상담 과정이 있다고 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석사 과정을 수료하고 커미전 포 더 블라인드라고 시각장애인 직업 재활센터에서 인턴 과정 후 잠깐의 취업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담당한 업무의 내용은 시각장애인 이용자가 오면 각자 필요한 게 무엇인지 파악해서 목표 설정을 구체화시켜주는 일이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떤 과정을 해야 하는지,
혹은 대학에서 관련 전공을 해야 하는지 등 계획을 짜주는 일이었죠. 교육을 할지, 상담을 할지, 외부 자원을 연결할지 코디네이터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프로그램까지 끝나고 나면 직업 알선까지도 같이 진행하기도 했어요. 구직 사이트를 보고 직접 연락해서 시각장애인 이용자가 그 회사에서 원하는 조건을 갖춘 인재라고 고용하도록 권유하기도 하고, 고용하게 되면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홍보를 하기도 했죠. 큐. 한국에 돌아와서의 진로는 어떻게 정해졌나요? A. 한국에 돌아왔는데 일자리가 없었어요. 복지관에 이력서를 제출했지만 스펙이 너무 좋다고 거절당했습니다. 장애인 개발원 연구실에서 논문 쓰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으로 첫 정규직 근로를 시작했어요. 직업재활 프로그램도 담당하면서 장애인 복지에 관련된 예산을 각 처에 주는 일을 했습니다. 행정적인 일만 하게 되어 현장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일하고 싶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그 와중에 달튼 학교에서 내 이야기를 듣고 고용을 제의해 왔어요. 조건은 힘들어하는 친구들 상담을 먼저 해주고 반응을 들어본 후 고용할지 결정을 하겠다는 거였어요. 정말 한국에서 찾아보기 드문 열린 인식이었죠. 벌써 8년여를 근무하고 있네요. 큐. 중도 실명하고 자립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재활 과정에서 중요한 건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생각하는지 표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가족이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특별한 걸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믿고 지지해 줄 수 있는 든든한 가족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는 지역도 중요하고요. 장애인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살면 분명히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친구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비시각장애인들과의 관계를 끊지 않았던 것이 잘한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학교, 교회, 합창단 등 모임 있을 때마다 열심히 가고 하다 보니까 사회생활 폭이 넓어지고 자연스럽게 집 밖으로 나가게 되더라고요. 선순환이 되는 거지요. 나와 같은 장애를 가진 친구도 중요한 자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대를 가지고 서로 의지할 수 있고 자립생활을 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도 공유할 수 있으니까요. 큐.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으신지 인생관을 말씀해 주세요. A. 40대 때는 직업에 대한 강박이 있어서 40대에 직업을 잃게 되면 실패하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50대 때까지 직장 생활 하자는 게 목표였다면 50대부터는 하고 싶은 일에 가치를 둬야겠다는 생각입니다. 하고 싶은 일은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주고 싶어요. 제가 제일 잘할 것 같지 않나요? 나 정도면 경험이 많잖아요. 비장애인으로 어린 시절 보냈고, 장애인으로 힘든 시절 보냈고, 어렵게 재활을 마음 먹었고, 장애인으로서의 학교 생활, 유학 생활, 결혼 생활, 직장 생활, 이직 경험까지 장애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할 수 있겠다 싶어서 해보고 싶어요. 큐! 시각장애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A. 시각장애인이 흰 지팡이를 자연스럽게 들고 나가는 모습이 많이 보여져야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인식 개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있으니까 사회에서 시스템을 더 잘 만들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시각장애인인 걸 감추면 사회에서 시각장애인 이슈가 생기지 않고 이슈가 없으면 해달라고 해도 관심을 잘 안 가지게 되니까요.
큐!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A. 사람이 다 자기가 한 일에 의미를 부여하며 살게 되지 않나요?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건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닌 내가 한 일에 스스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주 훌륭하게 살아온 것 같진 않지만 앞으로도 내가 겪은 시행착오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저의 가치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5. 프로그램 포커스 1. 동료 상담 자조 모임 열리지 모임 회장 김춘희 우리 센터에는 다양한 자조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료 상담가로 활동을 하거나 동료 상담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모인 열리지라는 자조 모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열리지는 한 나무와 또 한 나무가 서로 엮어져 하나의 나무가 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처럼 상담자와 내담자도 처음 시작할 때는 각자의 나무였지만 결국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모임은 작년에 우리 센터에서 해결 중심 집단 동료 상담을 수강한 분들이 중심이 되어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멤버들은 아침, 브런치, 우주, 리본, 써니, 로빈슨, 그래도, 포미, 미래, 실뭉치라는 별칭으로 불렸는데 다 함께 너무나 즐겁게 열정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론과 사례를 통해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례를 서로 피드백하면서 동료 상담 활동 자주 모임이 자연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모여 상담에 관련 서적을 읽고 소감과 사례에 대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제동이 걸리기도 하지만 만나기만 하면 할 얘기가 많은 모임 멤버들은 모임 이름처럼 서서히 열리지처럼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모임이 활성화되어서 자기 자신과 시각장애인 동료들의 건강한 자립생활을 만드는데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는 모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5. 프로그램 포커스 2. 플루트 교실 회원 최명숙 이전부터 플루트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기회가 없었다. 그러던 중 지인에 의해 플루트 교실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일말의 고민 없이 신청을 하게 되었다. 교육을 신청하고 첫사랑에 빠진 소녀처럼 매우 설레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다. 고대하던 플루트를 배울 수 있는 기회였기에 신나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다. 교육에 선정이 되고 첫 수업을 듣기 위해 중요한 약속도 취소할 만큼 플루트 교육이 중요하게 느껴졌다. 그만큼 첫 수업에 가는 발걸음이 무척 기대되고 즐거웠다. 드디어 첫 수업! 선생님의 소개를 듣고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첫 수업이 시작되었다. 가장 기본적인 호흡과 플루트를 불 때의 자세를 배우고 플루트를 만져보고 조립을 하게 되었다. 조립을 하면서 플루트가 헤드, 바디, 풋 이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본적인 플루트 상식을 배운 뒤 30분씩 개인 레슨을 받게 되었다. 미세한 입의 모양과 바람 세기에 소리가 천차만별로 달라졌다. 조금씩 불어보면서 경쾌하고 맑은 소리를 찾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이러한 과정이 첫 수업뿐만 아니라 다음 수업까지 계속해서 이어졌다. 반복적으로 수업을 들으면서 악기를 아기 대하듯 섬세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리를 내는 과정만 조심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분리와 조립 과정에서 악기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악기를 다뤄야 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악기에 대한 소중함을 느꼈다. 강의가 계속될수록 이 섬세한 악기에 애착을 느끼게 되었다.
지금은 소리를 내고 개명을 배우는 단계에 있지만 계속 연습을 해서 아름다운 노래 한 곡을 연주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지만 계속되는 연습을 통해 단순한 소리가 아닌 아름다운 연주를 하기를 바란다. 6. 프로그램 이모저모. 종로인명의 프로그램들 사진을 모아서 편집해 보았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 설명을 추가한 것을 낭독할게요. 종로인명 사업보고 대회 1. 감미로운 플룻소리에 빠져보는 시간, 악기교실 발표회. 종로인명 사업보고 대회 2. 센터 사업 소개 및 비전에 대해 발표하시는 장용전 사무국장님. 콘서트 봄 1. 관객들과 함께 열창하는 시간. 콘서트 봄 2. 편지부터 수많은 명곡들이 촤르르 앵콜 앵콜.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 1. 9월 종강역에서 진행된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 2. 장애인 보행 안전에 대해 동의 서명을 해주시는 모습. 보행 교육 1. 오늘의 코스는 지하철역에서 센터까지 출발! 보행 교육 2. 그림 그리듯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 덕분에 이해가 쏙쏙! 보행 교육 3. 지하철 내 점자 유도 블럭을 따라서 앞으로 앞으로. 보행 교육 4. 종강역 1번 출구까지 살펴보며 오늘의 미션 클리어! 동료 상담 자주 모임 1. 구정민 강사님과 함께한 활동가 보수 교육. 동료 상담 자주 모임 2. 교육이 끝난 후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꽃을 피워요. 쿠킹 클래스 1. 콩나물 무침과 해물탕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 쿠킹 클래스 2. 소금 한 꼬집을 이렇게 솔솔솔 뿌려주세요. 쿠킹 클래스 3. 이용자분과 자원봉사자가 함께 손발이 척척. 쿠킹 클래스 4. 각종 야채를 썰어보며 요리에 대한 자신감이 솟아나요. 기타 교실 1. 쓰리핑거와 탭, 주법 등을 배우는 모습. 기타 교실 2. 1대1 맞춤형 교육으로 배우는 재미가 2배. 7. 감사드립니다. 후원자 명단 김영리, 현재순, 이민아, 이주호, 강복순, 고아연, 장경임, 조효정, 우은순, 김재형, 고진겸, 이진용, 박민규, 김기원, 조현일, 임정민, 김희남, 김영희, 김현석, 고정민, 최미경, 장용전, 이보훈, 현주연, 이용연, 박은영, 신예진, 변진만, 박기훈, 양출석, 송재용, 김인주, 류청, 윤복진, 이주란, 서옥선, 양예원, 양정현. 물품 후원 재단법인 세암 조감체 현대 스타렉스 12인승, 기능성 이너웨어 200벌, 탄경스님 쌀 60kg, 과일 4상자, 김치 10kg,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김치 100kg, 쌀 200kg, 김성연 원두커피 250g 30개, 최성욱 쿠첸 전기밥솥 10기리와 수저 세트, 튜닝밴드, 악기 키보드, 고아연 전자레인지. 재능기부 하신 분들 김영숙 차와 다도교육, 조성윤, 진준모, 박은정, 양호열. 오시는 길 지하철 1호선 종강역 1번 출구에서 약 200m 직진, 버스 종로 2가 01-013 정류장, 지선 7212번,
간선 101번, 103번, 201번, 260번, 370번, 470번, 501번, 720번, 종로 1가 01-012 정류장, 지선 7212번, 간선 101번, 150번, 260번, 270번, 370번, 470번, 601번, 720번. 자가용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81 지하 주차장.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안내 신한은행 100-030-247950입니다. 예금주는 종로인명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회원 가입서 종로인명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시각장애인들의 문화활동을 통한 사회참여와 적응, 자립지원, 자조모임, 복지연구 등 인권과 복지,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보고 가슴으로 만나며 더불어 사는 사회를 가꿔가는 삶을 지향하는 분들과 함께합니다. 이 취지에 동의하고 같이 뜻을 모아 실천하고자 가입서를 제출합니다. 가입서 양식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름, 장애 유형, 성별, 생년월일, 휴대전화, 집전화, 주소, 이메일, 회비 납부 계좌번호 등이 적혀 있습니다. 아래 서약서 내용입니다. 중도 중복 시각장애인의 삶과 권익 증진을 위한 종로인명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명 혹은 도장으로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